안녕하세요. 기본간호학 2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 첫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에 1학기 때 기본간호학 1을 수업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학기에는 기본간호학 2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과목 개요입니다. 기본간호학 2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간호의 기본인 인간, 건강, 환경, 간호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상자의 기본 요구에 따라 간호 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해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교재인데요, 주 교재인데요. 여러분들 손정태 외 2020 기본간호학 1, 2 현문사에서 나온 교재입니다. 그래서 기본간호학 1, 기본간호학 2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약물에 관해서는 기본간호학 1에 지금 많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 산소화라든지 영양이라든지 활동과 운동, 수면, 임종간호는 기본간호학 2에 있습니다. 교과목 학습 목표와 프로그램 학습 성과 연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학습 성과 PO는 PO1 다양한 교양 지식과 전공 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입니다. 그 다음 교과목 학습 성과 CO는 CO1 기본 간호 수행을 위한 기본 간호술, 투약, 산소화, 영양, 활동과 운동, 수면, 임종 간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서 출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배점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보고서 10%, 출석 20%로 해서 토탈 100%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온라인 강의 주차별 기간 내에 수강하지 않을 경우나 보고서에서 태도 점수가 1, 2점 감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별 과제인데요. 영양 보고서입니다. 11주차, 12주차에 영양 수업을 하고 난 뒤 나의 식습관 일지를 작성해서 13주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 파일은 추후 배포할 예정이고 평가는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개별적으로 조용하고 10점 만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제시되어진 학습기간 내에 수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 보고서 점수에 반영이 되고 결색과 동일하게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형식의 평가 기준인데 보고서의 내용이 비체계적이고 대부분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2점, 보고서 내용이 비체계적이고 일부 작성되어 있으면 3점, 보고서 내용이 대부분 체계적이고 일부 작성되어 있으면 4점, 보고서 내용이 대부분 체계적이고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으면 5점, 보고서 내용이 매우 체계적이고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으면 6점 점수를 드리고, 그다음 태도 점수도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0점, 기한 이후에 3일 이후에 제출하면 1점, 기한 이후 2일째 제출하면 2점, 기한 이후 1일째 제출하면 3점, 기한 내 제출하시면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과제인 영양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제 나의 식사 형태, 그래서 지난 3일 동안의 나의 식단을 여러분들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식습관으로 생긴 변화, 그다음에 좋아하는 음식과 그 좋아하는 음식이 추후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싫어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추후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건강 식습관 계획 같은 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자세한 사항은 영양 강의 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는 1에서 8주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대면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9주에서 15주까지는 대면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대면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수업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후의 변동은 다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간호학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16장 투약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수 522페이지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내에서의 약물의 작용을 기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투여 경로를 여러분들 기술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확한 투약을 위한 원칙을 말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경구 투약에 관한 거기 때문에 경구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경구라는 말은 오랄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랄 투여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경구 투여가 이제 오랄 투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구가 있으면 비경구적 투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경구적 투여는 페런티럴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페런티럴. 비경구적이란 말의 뜻입니다. 우리 523페이지에 우리 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투약하면 투약에 이제 쓰이는 걸 약물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약물이란 말은 메디케이션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의 진단이라든지 치료, 처치, 증상의 완화 또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투여되는 물질을 바로 약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약물이라고도 쓰지만은 또 같이 쓰는 말이 있죠. 바로 드러그라는 말인데 흔히 약물이란 말이랑 같이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약물은 사실은 우리 간호사들이 투여하는데 보통 우리 마음대로 사실 투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약물은 주로 의사나 치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투여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방 없이 간호사가 만약 투여했다가는 사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간호사는 처방의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여기 우리 미국에서는 전문 간호사가 사실은 투약하는 처방도 인정되는 그런 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간호사는 처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물의 조제와 투약에 대한 서면 지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프리스크립션 해갖고 처방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보통 투약 처방지에다가 이제 약물을 어떤 걸 투여하라는 거를 이렇게 처방을 하죠, 그죠? 그런 거를 바로 처방, 프리스크립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약물은 여러분들 보통 한 개의 약물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속명, 약점명, 화학명, 상품명 또는 상표명이라는 네 가지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속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그 이름이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약제가 공식화되기 전에 붙은 이름. 그래서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속명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보통은 그 약을 최초로 개발한 그런 사람의 제조사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붙인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점명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각국의 약점과 같은 공식적인 간행물에 수록된 이름을 보통 약점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학명이라는 거 있는데 약재의 화학적인 성분을 서술한 이름으로 화학자에 의해서 성명이 되고 명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과 상표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약회사에 의해서 명명된 이름을 보통 상품명, 상표명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 이름은 네 가지를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네 가지 이름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타이레놀을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타이레놀의 사실은 속명은 타이레놀이 사실 정식 명칭이 되기 전에는 애시타미노펜 타이레놀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애시타미노펜 타이레놀. 그래서 처음 최초로 개발한 그런 제조사가 그렇게 붙여놨죠. 임시로 그렇게 붙여놨는 이름이고, 그렇지만 이게 공식화되면서 약점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즘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타이레놀의 화학적인 이름은 아세틸 파라아미노페놀 뭐 이런 식으로 화학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이름 타이레놀, 이거는 이제 상품명이죠, 일종의. 그래서 타이레놀 뭐 이렇게도 많이 쓰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약회사 이름에는 뭐 서스펜 ER 뭐 이렇게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루트펜 이게 다 아세타아미노펜 계열의 상품명 이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레놀의 예시처럼 약물의 이름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한 장 넘어가서 524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거기 먼저 우리 본문에 조제라는 말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양리학에서 생명체에 대한 약물의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양리학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조제라는 말은 뭔가? 조제는 그럼 누가 해야 되나? 원래는 조제는 약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준비하고 혼합하고 분배하는 것. 그래서 약은 처방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약사가 분명히 조제해야 됩니다. 간호사가 조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사가 조제해야 되고, 어쨌든 임상에서 약사는 처방된 약물에 대해서 의사에게 조언할 수 있는 그 전문가이며 건강팀의 이제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제는 약물을 준비하고 혼합하고 소분하고 분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데, 사실 조제는 무조건 약사가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524페이지에 그 표 16-1번이 있을 거예요. 예. 조제 약물의 유형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거기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교재 같이 해서 지금 저랑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제하는 약물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에어로졸의 형태가 있다. 뭐 스프레이죠, 일종의 분무 스프레이 뭐 이런 형태가 있고, 그래서 공기 압력에 의해서 액체 분말 또는 거품이 피부에 얇게 막을 만드는 것, 이런 거를 에어로졸의 형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표시해 놓은 것만 좀 그렇게 볼게요. 좀 많으니까. 아쿠아어스 뭐 서스펜션 뭐 이렇게 서스펜션 이렇게 수용성 현타객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이 물과 같은 액체를 미세하게 분포되어 있는 거, 액체에 미세하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거. 그래서 현타객. 우리가 알고 있는 위장약, 뭐 알마겔, 뭐 암포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수용성 현타객의 형태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이제 캡슐이 나와요, 그죠? 교각. 그래서 그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그죠?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가루 같은 게 있는 거, 그런 형태가 캡슐이죠. 그래서 캡슐이란 것은 분말, 액체, 기름 형태의 약물을 젤라틴 용기에 넣은 거. 이렇게 캡슐이 젤라틴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캡슐이라고 된다. 고기 안에는 가루의 형태도 있고, 액체가 있을 때도 있고, 뭐 기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겔이나 젤리의 형태도 있다. 그래서 뭐 젤이라 그러기도 하고 겔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겔이라든지 젤리의 그런 형태도 있는데, 이거는 피부에 바르면 액화되고 맑고 투명한 반고형 약재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바르면 투명해지고 뭐 그런
겔의 형태의 약재들이 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로션의 형태도 있죠. 그죠? 우리 화장품 로션처럼 어쨌든 그런 형태로 피부에 바르는, 약물이 혼합된 현탁에, 피부에 바르는 걸 보통 이제 로션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여기, 다음에 나올 건데, 뭐, 이고라는 게 나와요. 그죠? 이고는, 연고가 있고 이고가 있는데, 연고는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이 혼합된 반고형의 약재다. 그래서 피부나 점막에 바르는 외용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고는 연고랑 비슷한 성분이에요. 비슷한 형태예요. 그래서 연고와 비슷한데, 연고보다는 조금 점도가 진하고 높아서 피부의 투과력은 조금 흡수율은 조금 약한 그런 약재를 이고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고 제제도 연고의 형태가 있고 약간 이고의 형태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약간 된 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되게 물기가 조금 점도가 높은 연고. 그 다음에 환이라는 게 있어요. 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두 가지 약물을 응집 물질과 함께 혼합해서 삼키기 쉽게 만든 타원형, 원형 혹은 납작한 형태의 약재. 그래서 동글동글하게나 아니면은 뭐 조금 이게 넓적하게도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떤 물질을 첨가해서 가루 같은 거를 어떤 물질 첨가해서 동글동글하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환, 그다음에 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변비약, 뭐 둘코락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약도 있지만은 둘코락스 필 같은 것도, 환 같은 것도 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제제를 환이라고 많이 얘기한다. 그 다음에 파우더의 형태가 있습니다. 분말의 형태의 약물을 미세하게 가른 거죠. 그래서 내복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먹는 가루약이 있고 바로는 저기 뭐 좀 피부가 습할 때 욕창 생겼을 때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어쨌든 뭐 마데카솔 파우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바르는 파우더도 있고 먹는 파우더도 있죠. 그죠? 먹는 파우더는 뭐 잘 알약을 삼키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파우더를 이렇게 갈아서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포지터리, 이거는 좌약이란 뜻입니다. 소포지터리. 그래서 좌약은 젤라틴과 같은 단단한 물질의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약물을 혼합해서 예를 들면은 고창자, 직장을 얘기하죠. 그죠? 직장 채광에 삽입하기 쉬운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체온에 의해서 서서히 용해지면서 약물이 유리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좌약은 많이 봤죠. 그죠? 항문에 넣기도 하고, 그렇게, 질 좌약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끝에가 총알 모양처럼 이렇게 뾰족하다 그러나 약간, 네. 끝에 여기는 좀 둥글고 들어가는 입구는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시럽입니다. 시럽은 약물의 불쾌한 맛을 없애기 위해 뭐가 포함됐냐면은 당.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소아들에게 많이 먹여지는 게 지금 시럽 제제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 기침약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코프 시럽. 시럽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애기들이 기침 많이 하게 되면 코프 시럽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여기는 약간 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 알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타블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말을 압축해서 단단하고 작은 원반형으로 만든 약재입니다. 그래서 미리 새겨둔 금을 따라 잘라서 먹을 수도 있는 약재가 있고 위에서 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막을 씌워 장에서 흡수되도록 한 약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피 패치가 있습니다. 그죠? 경피 패치. 예, 그래서 트랜스더마 패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반투과성의 반창고 형태의 약재. 그래서 그걸 경피 패치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보통 마약성 패치, 암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통증을 이기지 못할 때 마약성 패치 같은 것도 이 경피 패치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기들 기관지 확장제 같은 형태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경피 패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기들은 보통 하루에 한 번씩 교환을 해줘야 되고, 마약성 패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일에 한 번씩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패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넘어가서 5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거는 투약의 이제 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약품 사용은 법적으로 사실 통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작성과 교부는 의료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고, 마약의 적용은 마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의 이 투약 행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호사의 투약 행위는 진료 보조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우리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의료법 제2조에 어쨌든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방의 권한은 없지만은 투약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간호사는 우리가 그러면은 실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영역, 우리는 사실은 처방은 안 된다. 그렇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은 할 수 있다. 이런 범위의 한계를 좀 알아야 되고, 간호사의 독자적인 지식과 기술의 한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방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투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 실무 법령이나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은 대상자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의료 가호 소송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간호사가 처방 없이 약품을 투여했을 때 당연히 이 의료 과오 때문으로 인해서 소송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상에서 이제 근무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투약과 관련된 소송에 사실 휘말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간호사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투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법률 하에서 간호사는 서면에 처방이 있고 없고 이거와 관계없이 사실은 투약을 할 때 물론 처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약 시 사실 우리들이 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투약을 어쨌든 환자한테 생명에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약들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게 생길 수 있는데 내가 끝까지 간호사로서 이런 책임은 사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의사가 처방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을 투여했는데 환자가 잘못됐어요. 그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건 아니고 어쨌든 처방의 문제가 아니고 이 투약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간호사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하나 지금 들어놨는데 의사의 잘못된 처방, 예를 들면은 의사가 몰핀이 사실은 10mg이에요. 원앰플이 10mg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줘야 되는데 모르고 수기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EMR에 잘못 표기해서 100mg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간호사는 있는 그대로 100mg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예. 당연히 안 됩니다. 그죠? 이상하다고 생각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투여했을 때, 잘못 투여했을 때 생기는 그런 대상자에 생기는 그런 문제, 이런 거가 의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간호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론 의사가 잘못된 처방, 용량을 투약한 간호사도, 그다음에 그 처방을 잘못한 의사도, 용량을 제대로 투약한 잘못된 용량을 그대로 투약한 간호사도, 그걸 처방한 의사도 함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는 약간 비판적 사고,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 몰핀이 분명히 원앰플에 10ml고 이거는
한 앰플 이상 쓰는 걸 못 봤는데 열 앰플이나 났다. 이런 거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오도 확인해야겠죠. 처방을. 선생님,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혹시 이게 제대로 된 처방이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처방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처방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투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처방이 금방 낫다고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의심스러운 거는 다시 한번 의사한테 확인해서 정확하게 처방이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투약을 해야지 그 이전에는 투약을 하지 말고 거절할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마약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 통주되어야 될 약물, 향정 같은 거 이런 거는 보통 잠긴 서랍, 열쇠가 있는 그죠? 잠긴 서랍, 요런 데서 그다음에 약장, 그다음 투약 카트나 컴퓨터 통제 분배 시스템 내에 보통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특별한 기록 양식을 이용해서 통제 약물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흔히 대상자의 이름, 투약 시간, 날짜, 약물명, 용량, 약물을 준비하고 투여한 사람의 서명이 기록되고 투약 처방을 한 의사의 이름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통제 약물을 꺼내기 전에 간호사는 마약이나 통제 약물의 재고 목록에 기록된 숫자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약물의 수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16-1번에 보시면은 예, 그 숫자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25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일부 마약 같은 거는 구분되어서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 특별히 고안된 포장 용기나 플라스틱 함에 보관한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약 제재로 된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모든 마약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진 않거든요. 어떤 마약은 그냥 일반 약물처럼 낱개로 이렇게 포장되어 오거나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얼만큼인지 확인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거는 예를 들면 오늘 1일이라 그러면 이거 첫 번째 걸 먹고 2일 이렇게 먹고 이런 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잘 먹고 있는지 혹시 남아있는 게 혹시 투여한 거랑 똑같은지 일치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 숫자가 다를 때는 간호사는 불일치에 대해서 조사하고 혹시나 어제 두 알을 먹었는지 뭐 어제 빠뜨렸는지 안 먹었는지 뭐 이런 거를 조사해서 교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 네. 그리고 여기 약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버리는 통제 약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야 되는데 통제 약물은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할 때 다른 간호사의 입회하에 폐기해야 되고 2명 모두 통제 약물 기록지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근무 교대를 할 때 통제 약물의 수를 확인하고 인계받은 통계 약물의 수에서 근무 중 사용한 약물의 수를 제해서 계산을 하고 만약 통계가 맞지 않고 차이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 정책에 따라 즉시 간호관리자나 간호감독, 약국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조직 시스템을 가진 기관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수동적인 계산은 필요 없고 그렇지만 불일치가 발생하면 반드시 보고되고 설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 같은 경우에 보통 약국에서 이렇게 마약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약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마약이 약국에 보관되어 있는 게 10개였는데 만약에 우리 병동에서 1개를 가져갔다 그러면 9개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를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9월 7일 몇 322호의 환자 이름 김현숙이라는 환자가 몰핀 원앰플을 IM 1개 썼다. 원앰플을 썼다.
이렇게 하고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사 사인 예를 들면은 약사 이름이 홍길동이라 그래. 홍길동 약사 사인도 하고 뭐 가져가는 간호사는 김영희라고 얘기하죠. 김영희라도 사인하고 이렇게 사인을 해서 누가 가져갔는지 그리고 어떤 환자가 썼는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기록에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져간 개수랑 남아있는 개수랑 합쳤을 때 일치하는지 뭐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은 이렇게 통제 약물들은 이런 식으로 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약물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의 기대 효과, 약물의 효과, 약의 기대 효과 또는 치료 효과는 약이 처방된 이유이고 투약이 의도하는 1차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몰핀 설페이트의 치료 효과는 진통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그죠? 기대된 효과가 바로 진통, 통증을 없애는 것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디아제팜, 향정의 진정제 계통이에요. 이거 진정제 계통의 디아제팜의 치료 효과는 불안을 완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불안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불안의 완화 이런 게 기대 효과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기대 효과 또는 치료 효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보통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글로 부작용이라는 말도 쓰지만 사이드 이펙트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펙트는 안 쓰고 어떨 때는 그냥 사이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이드는 바로 그 약물의 부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의도적인 것이죠. 그리고 부작용은 예견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약물에는 아예 부작용이 많이 발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해롭지 않을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디지탈리스는 우리 강심제죠, 그죠? 강심제인 디지탈리스 이거는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강화하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예. 심장 근육을 수축력을 강화해서 심장을 어쨌든 강하게 천천히 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죠? 그런데 사실상 부작용도 있어요. 구역, 울렁울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토하는 거,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부작용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가벼운 부작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물의 치료 효과를 위해서 환자가 좀 견디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심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역효과가 오히려 나타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심장 수축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다가 뭐 토하고 환자가 막 먹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 굶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환자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실은 이 약물이 중단되는 그렇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처방 환자 A라는 환자 처방해서 그냥 이 환자는 그만 줘라 이렇게 스탑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심한 부작용이 뭐 모든 대상자에게서 전 세계적인 대상자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이 약물은 쓰지 못하게 품절되거나 그렇게 아예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약물의 독성이 나옵니다. 이 약물의 독성은 드러그 톡시시티라고 얘기하는데 신체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약물의 유해한 효과이며 용량 과다, 외용량의 섭취, 대사나 배설 장애에 의한 혈액 내 약물의 축적 효과 때문에 발생합니다. 약물이 배설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몸에 축적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약물의 독성이죠. 독성 작용은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행히도 대부분의 약물 독성은 용량에 주의를 기울이고 독성을 계속 모니터한다, 관찰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은 우리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 설페이트는 축적 효과에 의해서 그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독성이냐면 호흡이 억제돼요. 숨을 잘 못 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호흡이 억제돼서 사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독작용이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의사들이 몰핀 설페이트를 처방할 때는
간호사들한테 호흡수를 잘 모니터링 해주세요. 이렇게 지시가 납니다. 근데 뭐 이런 지시가 나기 전에 뭐 간호사들은 거의 다 알고 있죠. 그죠? 몰피는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호흡수를 체크해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 간호사들은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 안 해도 알지만은 뭐 이렇게 따로 지시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알레르기예요. 약물 알레르기, 드러그 알러지라고 많이 얘기하죠. 약에 대한 면역학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대상자가 이물질에 처음 노출되면 신체는 이제 항체를 형성하죠. 그래서 대상자의 몸이 약물을 항원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레르기 알러지 같은 게 생겨본 적이 있죠, 그죠? 약물도 그렇고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죠? 근데 알러지 반응이 가벼우면 그냥 넘어가요, 그죠? 근데 심한 알레르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가볍다 싶은 거는 뭐 피부에 뭐가 빨글빨긋하게 나타난다, 뭐 설사가 쫙쫙 난다, 뭐 이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뭐 약을 어떤 약물에 대해서 알레르기라 그러면은 투약 후에 수분에서 2주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나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은 또 있죠. 그래서 흔히 심한 알레르기 반응은 거의 투약 직후에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어떤 약물을 대상자가 이제 투약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 단데 심한 알러지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기도라든지 이런 데가 띵띵 붓는다. 기도가 띵띵 부으면은 공기가 드러났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좁아지면서 심하면은 호흡을 할 수 없게 돼서 결국에는 사망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종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임상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요즘 이제 가을이라서 뭐 벌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산에 가시고 이럴 때 이제 벌에 쏘인다던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 벌에 쏘이는 거 크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벌의 어쨌든 그 독성 때문에 가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듯 이건 하나 예시죠, 그죠? 다 사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고, 그래서 즉시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고,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초기 증상으로는 호흡이 바깥 빠진다던가, 급격한 저혈압이 나타난다던가, 빈맥이 나타난다던가, 뭐 이런 증상이 대부분 초기 증상입니다. 숨이 가빠지고 혈압이 뚝뚝뚝 떨어지고 맥박이 막 되게 빨라져요, 그죠? 뭐 이런 반응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527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약물 내성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성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을 하도 먹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변비가 있는데 나는 변비약을 하도 먹어가지고 이제 변비약을 먹어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효과도 없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어쨌든 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성이라는 것은 약물에 대해서 현저하게 낮은 생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치료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량의 증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통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자주 습관적으로 어쨌든 사용하게 됨으로써 약을 용량을 증가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그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런 때를 이제 보통 약물의 내성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흔히 약물의 내성을 나타내는 약물은 우리 마약에 속한 아편, 그다음에 바비툴레이트, 이게 진정제예요. 진정제 계통, 에틸 알코올 성분, 그다음에 우리 담배예요. 이런 거는 점점점 내성이 자꾸 생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점점 더 증가시키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중독이 나중에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축적 효과입니다. 축적 효과는 약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 투여율이 대사율이나 배설율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증강 반응입니다. 그래서 약을 어느 정도 투여를 하면은 이 약이 배설도 되고 그렇게 해서 몸에 남아 있지 않아야 되는데, 약은 자꾸 하루하루 투여하게 되는데 배설은 5개가 되어야 되는데 5일 동안 1개밖에 배설이 안 되고 하나 정도밖에 배설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는 축적 효과라고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 축적 효과가 심해지면은 약물의 양을 조정하지 않으면 대상자는 몸에 이렇게 약물이 축적돼서 독성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특이 효과라는 거예요. 특이 효과. 특이하다. 특이한 효과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개별적인 반응. 사실 사람마다 어떤 약에 대해서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약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약의 효과가 굉장히 없어요. 크게 없어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아니면 굉장히 조금 반응이 나타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개별적으로 어쨌든 특이 효과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소 반응, 과대 반응이 특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보통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증상, 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과장되긴 했지만 소화제 1개를 먹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화제를 먹으면은 효과가 다 좋은데 A라는 사람은 이 소화제를 먹으면은 막 계속 잠을 잔다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특이한 그런 반응 같은 거죠. 잠을 잔다던가 반대로 뭐 안절부절 못한다던가 뭐 이런 특이한 반응들. 그 다음에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약물의 상호작용은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 또는 전후에 같이 병용 투여할 때 병용한 약물 상호 간의 작용으로 1가지 혹은 2가지 약 모두의 효과가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혹은 2가지 약물 모두 효과가 증가되는 것을 상승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효과가 감소되는 것은 억제 효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물의 상호작용의 예시를 한번 보면은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항생제의 배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 프로베니시드라는 거예요. 프로베니시드. 그래서 이 페니실린의 효과를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이 프로베니시드를 같이 쓰게 되면은 그 효과가 더 좋아진다. 왜냐면 이게 프로베니시드가 페니실린을 배설하는 능력을 좀 차단하니까. 그래서 혈중 페니실린 농도가 1개의 페니실린만 쓸 때보다는 같이 투여했을 때 더 오래 지속돼서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약물이 몸에 많이 남아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그 반대라고 조금 배출이 돼야 되는데 자꾸 쌓이는 거라 그러면 오히려 나쁜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죠.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스피린, 예. 요즘에는 아스피린이 함부로 쓰이지 않아요. 예, 항응고제죠, 그죠? 그래서 그 뭉친 혈액을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지금의 성분은 이런 건데 사실은 아스피린은 해열의 효과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스피린을 많이 썼었죠. 애기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열 진통제에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스피린, 그 해열 진통제라 생각하는 그 아스피린하고 코데인도 마약성 진통제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진통제를 같이 쓴다. 같이 병용하면은 상가 효과에 의해서 통증이 훨씬 더 완화돼요. 그래서 필요한 마약의 총량이 감소돼. 마약은 사실 너무 용량이 많이 쓰거나 자주 쓰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데인을 예를 들면 1개 쓰고 아까 아스피린을 1개 같이 썼을 때, 예를 들면 코데인 2개 썼을 때만큼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 코데인 2개 쓰는 것보다 아스피린과 병용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죠? 마약을 많이 쓰는 거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상승 효과, 뭐 상가 효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오용에 대해서 오용으로 넘어갈게요. 527페이지에 있습니다. 약물 오용이란 말은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급만성 독작용이 초래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약물 오용이란 말이라고 여기 지금 이제 약물 남용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특정 물질을 부적절하게 복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물 오용이란 말하고 남용이란 말을 지금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오용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처방을 받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이 뭐예요? 변비약, 하재, 그다음에 제산제, 그죠? 그다음에 비타민제, 진통제 뭐 이런 거는 일반 약, 기침약, 감기약 이런 거 있잖아요. 종합감기약 이런 거는 어디서 많이 살 수 있냐면은 약국에서 그냥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들이에요. 물론 병원에서 처방해서 주는 감기약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지만 이런 하재도 있겠지만 보통은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접근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대상자들이 저기 흔히 처방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이제 자가 처방해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진통제도 그래요. 진통제하고 뭐 변비약도 그래. 아까 변비약 같은 경우, 타제 같은 경우도 한 개 먹고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 또 2개 먹고 막 3개 먹고 이렇게 막 어쨌든 가까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 개 먹었는데 1시간 뒤에 뭐 대변 안 나온다 그래서 벌써 또 2개 먹고 뭐 또 하루에 막 또 하여튼 3개도 먹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 거를 약물 오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사실 지금은 아무런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사실은 급성이라든지 만성으로 독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약물 오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후두암 같은 그런 심각한 질병에 의해서 기침을 많이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침 조금 나면은 그냥 무조건 코프 시럽 있잖아요. 그 처방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기침약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시시때때로 이렇게 조금 남용하죠. 그런 거를 약물 오용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남용은 그럼 무엇이냐? 남용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특정 물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가 해당 물질을 남용이라고 간주하면은 약물 남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교 모임에서 술을 얘기를 드릴게요. 술. 사교 모임에서 술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 술 남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코올 남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남용이 아니죠. 사교 모임에서는.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일하는 도중에 여기 근무하는 도중에 막 술을 먹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는 남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 사회가 해당 물질의 사용을 남용이라고 간주하면은 약물 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나 어떤 조건인가에 따라서 이제 남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약물 남용에는 약물에 대한 의존성과 습관성의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약물 남용은 의존성하고 습관성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약물 의존성입니다. 약물의 의존성은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자 하는 욕구나 의존심이 강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성에는 생리적 의존성과 심리적 의존성 2가지 유형이 있고 이 2가지 유형이 각기 따로 나타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생리적인 의존성이라는 것은 신체의 조직, 특히 신경계에서 생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한 것으로 이 경우 조직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물질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약물의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면 뭐가 나타나냐?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생리적 의존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적 의존성이라는 것은
안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한 강한 욕구, 갈망 이런 게 많이 동반되기도 하죠. 그죠? 그런 거를 심리적 의존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의존성 정도는 그 약물을 약간 원하는 정도에서부터 강박적으로 갈망하는 정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의 습관성입니다. 그래서 약물 습관성은 심리적 의존성의 가벼운 형태에 해당하는 거, 습관성이니까 심리적 의존성의 가벼운 형태가 바로 중독이 아니고, 그죠? 가벼운 정도는 습관성이다. 어떤 사람이 약물을 복용하는 습관이 있고 그 약물을 복용 후에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는 것이다. 약물 습관성이 생긴 사람은 그 약물이 건강에 해를 끼치더라도 그 약물의 복용 습관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약물을 그렇게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뭐 소화제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소화가 그냥 잘 안 되는, 진짜로 잘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습관적으로 소화제를 계속 먹어야지만 이제 뭐 속이 편한 느낌이 있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가벼운 형태의 그런 형태의 심리적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다음에 불법 약물. 불법으로 판매되는 약물로 스트리트 드러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불법 약물에는 헤로인, 어떤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불법이라고 인정되고 있죠. 불법입니다. 처방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런 불법 약물들은 다행감과 이양감을 주는 기분 전환 효과 때문에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약물도 여러분들 사실 헤로인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처방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좀 불법으로 남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수면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래, 진정제, 진정제 이런 것도 뭐 조금 불법으로 이렇게 남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마약 같은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마약을 여러분들 임상에서 보시면은 정말 무슨 암이 있거나 수술 후 급격한 심한 격렬한 통증이 있을 때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데 아주 습관적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유통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먹거나 뭐 하는 주사를 맞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작용입니다. 체내의 약물 작용은 반감기라는 용어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반감기라는 것은 체내의 특정 약물의 농도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신체 배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의 반감기가 8시간이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 100%였던 약물의 농도가 8시간 뒤에는 50%로 줄겠죠. 그리고 또 8시간 뒤인 16시간 뒤에는 25%로 줄고 뭐 이런 거를 약물의 반감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약물 작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물 작용에 대한 이제 주요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물 작용의 시작. 취약 후 약에 대하여 신체가 처음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시간을 약물 작용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최고 혈장 농도. 그래서 1회 투여량으로 흡수율 배설율이 같아져서 최고에 도달할 때 그때를 최고 혈장 농도라고 얘기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반감기는 배설 과정으로 초기 적용한 특정 약물의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반감기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정체기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용량을 투여한 후 약물의 혈장 농도가 유지되는 기간 그래서 약물이 계속 어느 정도 내 몸에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기간을 정체기라고 보통 많이 얘기한다. 네, 그 다음에 우리 529페이지. 네,
529페이지에 약동학이 나와요. 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